윤석열 총장은 훌륭한 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직 검찰총장이 다음번 대권주자 여론조사에 등장하고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이 뭐 저보다 훨씬 뛰어난 점도 많으시고 하시겠지만 검찰이나 검찰 같은 데 있다 보면은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시각이 좀 좁아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평가할 때 법에 따라서만 평가하고 일도 양단식의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옳고 이 사람은 틀리고. 서울시장 후보에 출마할지가 이제 의견이 많이 나눠지더라고요.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현재 여당은 이 결집 부분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 야당은 그 표로 연기하는 그 결집 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점을 어떻게 만들어가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민주당 집권 여당의 독선과 독주에 대해서 걱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염증을 내는 에너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여당에는 상당한 정도의 그 지지층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 가지로 나눠 보면 실제로 지금 집권 여당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뭐 이 추미애 장관님 너무 사이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와는 달리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면 인정을 하면서도 법무부 장관이 그래서는 안 되지 하면서도 그냥 당연한 것처럼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다음 선거에서는 계속 민주당을 지지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야권이 다음 선거 또 후년 선거까지 치르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을 하건 개편을 하건 뭔가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당장 어떤 것을 만들거나 거기 이 결집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조급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엔 사실 보수 진보라는 것이 지금은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정책에서도 큰 차이가 없고 일자리 문제나 부동산 문제나 이것을 해결할 때는 오히려 유연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지금 민주당이 부동산 문제에서 저렇게 난맥상을 보이는 것이 진보 쪽 가치를 추구한다기보다는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데서 유연성을 갖고 합리적인 새로운 세력을 만들겠다고 하고 그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 어떤 형식으로 당을 만드는지 아니면 연대를 하는지 그런 것을 만드는 과정에 국민들의 뜻을, 유권자들의 뜻을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을 만들 수가 있다면 저는 그 과정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선거에도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은 특히 내년 선거는 저는 내년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선거기는 하지만 내년 보궐선거는 어떤 결과나 끝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이제 시작을 하고 우리가 다음번 대선까지 또 그 이후까지 야권이 이런 식의 절차를 통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걸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희망을 준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검찰 출신으로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 윤석열 총장이 지금 가장 높은 지지율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데 대한 그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개인적인 평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긴 그렇고 사실 좀 그래서 그냥 적절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총장은 훌륭한 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총장은 훌륭한 검사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근무해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검찰에 있을 때 선후배로부터 많은 신망을 받는 그런 검사입니다. 그리고 무슨 검사들 사이에서는 검사들이 이제 싫어하고 좀 경멸하는 검사는 자꾸 딴 데를 기웃거리는 검사입니다. 무슨 정치권을 기웃거린다거나 여기저기 다니면서 무슨 기업하는 사람들 만나고 하는 것이 업무와 관계없이 그냥 사람 사귀고 그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윤석열 검사는 그런 면이 없고 진짜 훌륭한 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첫째로 현직 검찰총장이 다음번 대권주자 여론조사에 등장하고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데 그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에 대한 기대가 정치를 안 하는 사람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는 것은 저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이 뭐 저보다 훨씬 뛰어난 점도 많으시고 하시겠지만 법조나 또 경찰도 그렇습니다. 이 법을 주로 다루는 분야, 법원이나 검찰이나 검찰 같은 데 있다 보면은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시각이 좀 좁아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평가할 때 법에 따라서만 평가하고 일도 양단식의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옳고 이 사람은 틀리고. 근데 정치는 넓게 봐야 되고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되고 타협의 기술이라서 저는 많은 훌륭한 법조인들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그 가진 소질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모습을 많이 봤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서 4, 5년 이상을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사회에서 여러 다양한 경험을 하다가 정치권에 들어온 것이 개인적으로는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직접 법조계에 있다가 바로 정치권에 오면 무슨 뭐 다른 욕심이 있거나 이상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태섭 전 의원이 내년에 재보궐선거에 서울시장 후보에 출마할지가 이제 의견이 많이 나눠지더라고요.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 말씀을 드린다면 책임감을 가지고 깊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의 의미, 그리고 제가 담당할 역할을 깊이 고민해서 감당할 일이 있으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강연하러 와서 최종적인 결심을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결심을 하게 되면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내년 서울시장 선거의 의미를 잠깐만 제가 생각하는 의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저는 원래는 보통의 경우라면, 정상적인 경우라면 행정가를 뽑는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의 행정을 이끌기 위해서는 행정력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년 선거는 그 임기가 1년이고 가장 정치적인 선거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서 이 국민들이 고통을 겪는 여러 가지 난맥상, 그리고 서울시정의 문제가 행정력의 부족이나 경험의 부족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집권 여당이 독주하면서 자기들이 잘못한 것은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사실 임대차 3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법을 고치면 됩니다. 진보가 됐건 보수가 됐건 시행착오나 실수가 생길 수가 있고, 그걸 고치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면 과정에서 바꿨다는 것은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는 일인데, 첫째로는 어떤 오류를 인정하기 싫고, 둘째로는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것이 지지층의 결집에는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렇게 하고 있어서 사실은 행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그거를 깨기 위해서는 깨고 합리적인 그 정치, 상식에 맞는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세력들이 힘을 합쳐야 되고, 저는 저 나름의 역할을 찾을 거지만 또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 나름의 역할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개인적인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뭐 탈당하고 여러 가지 힘든 징계도 받고 일이 있었는데 그때 뭐 그렇게 좌절한 적이 별로 없었는데, 사실은 미국 대선이 있었던 첫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승리하는 것을 보면서 심리적으로 충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제 처음 2016년 선거에서야 엘리티즘에 대한 그 대중들의 어떤 염증 때문에 트럼프를 선택하는 것을 이해를 하지만 4년을 겪어보고도 다시 선택한다는 것은 결국 지금 이 시대가 편가르기 파퓰리즘에서 못 벗어나는 거 아닌가. 여기서 내가 개인적으로 노력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 그런 좌절도 들어서, 그때는 내년 선거고 뭐고 그냥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이제 바람이 바뀔 수가 있다. 저희가 미국을 좋아하건 싫어하건 간에 어쨌든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초강대국이고 여러 나라의 참고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협력을 하면 저는 내년 선거에서 야권이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금태섭 전 의원께서 그 라운드에 좀 올라오셔서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제가 바로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이 그런 바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장 선거, 내년 선거, 그리고 또 후년의 대선까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것이고 거기서 하다 보면은 어떤 방향이 나올지 저희가 지금 생각하지 못했던 대책이 나올 수가 또 있지만 저는 야권이 서로 생각이 다른 부분을 좀 접어놓고라도 최대 공약수를 찾아서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협력할 생각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어떤 거를 제안하시거나 아니면 이번엔 뭐 네가 이런 거를 좀 해줘라, 네가 양보해라, 그러면 저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입당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물론 국민의힘에서 그런 주장을 하실 수도 있고 이유를 대실 수가 있지만 현재 저의 생각으로는 그거는 안 맞는 거 아닌가. 제가 민주당 탈당해서 바로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무슨 당내 경선을 한다 하는 것은 뭐 그 아무리 어떤 설명을 붙이더라도 그 국민들이 보시기에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때 그 안철수 후보나 유승민 후보께서 지난번에 나오셨었고 제3지대로 말씀하셨는데 이번 서울시장 선거 때 좀 나오셔야 되지 않느냐 속죄하는 마음으로 이런 그 얘기들이 있고 자기 희생적 관점, 그 희생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뭐 오세훈은 전 의원님까지 포함해서 한번 감정이 없으신 입장에서 세 분한테 한번 쓴소리 한번 이렇게 좀 하시라. 아니요 뭐 의원님께서 하셔야지 왜 저한테 어려운 일을 강적이 없으신. 아니 뭐 저는 뭐 물론 뭐 부족한 점이 누구나 있는 거고 여러 지적을 받으시지만 저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고 정치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야권이 전체적으로 지금 여당의 독주를 깨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세 분 다 이제 뭐 대권 주자시니까요. 근데 구체적으로 뭐 내년 서울시장에 나가라는 권유가 있다는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보도가 있는데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세 분에 대해서 저도 이런 거는 고쳤으면 좋겠다는 거는 있지만 그건 나중에 밥 먹으면서 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연에서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랑 정청래 의원을 이해찬 대표랑 정청래 의원을 내보낸 게뭐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에 준하게 국민의힘에서도 좀 이렇게 잘라낼 좀 사람이 있다고 좀 보시나요? 그건 정말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데 어떤 특정 인물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지금 무슨 총선이나 이런 것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슨 특정 인물을 배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리고 이해찬 대표나 전 대표나 정청래 의원을 폄하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때 민주당이 취했던 조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취했던 조치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조치이고 오랜 시간 동안 10년 가까이 민주당이 무력감에 빠져 있던 것을 바꿀 수 있는 조치였습니다. 저는 국민의힘도 단순히 지금 여당이 잘못하는 점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 그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거니까요. 스스로 변화하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사실은 오늘 국민의힘에 와서 강연을 했지만 국민의힘이 탄핵을 당한 이후에 얼마나 많이 변했냐. 당명을 바꾸고 또 여러 가지 조치를 하긴 했지만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조치, 과거에 있었던 조치이지 정말 국민들이 받아들일 만한 희생과 반성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지금 민주당의 염증을 느끼는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대안으로 생각을 했을 텐데요. 사실은 지금 내년 보궐선거가 있고 후년에 대선이 있는데 국민의힘이 이제 외부에서 후보를 찾거나 연대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금 아직까지 그런 작업이 안 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뭐 어떻게 선거를 대응하든지 간에 제1야당으로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변화와 희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신문 기자들한테만 이렇게 바라보는 정치하는 걸 좀 말씀하셨는데 지금 민주당에 소속된 의원들한테 혹시 이런 정치를 끝낼 수 있는 약간의 조언 같은 걸 해주신다면 민주당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민주당의 지도부에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난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 계신 분들께도 부탁을 드렸고 또 당 지도부에 계신 분들한테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하시는 민주당 지도자나 의원들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네티즌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네티즌하고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한테 설득을 해야 됩니다. 직접 전화를 해서 뭐 당 지도부에 계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도 아니고 우리한테 도움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일은 안 하면서 뭐 지지층이 이래서 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적절한 예일지는 모르겠지만 김경수 지사가 1심 판결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됐을 때 지지층이 정말 들끓어 올랐습니다. 저는 그때 민주당에서 최소한 지지층들이 판사 인신 공격을 하는 것은 막아야 된다. 우리가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을 그렇게 주장해왔던 그 정당이고 진보 세력인데 판사 인신 공격을 하는 것을 어떻게 막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민주당의 지도부의 생각은 지지층이 이렇게 화를 낼 때는 그 마음을 달래줘야 된다고 하면서 오히려 역으로 나가서 판사를 공격했습니다. 저는 이런 움직임들이 이 달래준다는 움직임들이 사실은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져서 그런 그 잘못된 움직임을 활용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극렬 지지층들의 잘못된 모습을 부추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쌓여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진로를 확실히 결정한 다음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는 아까 강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진보 보수 이런 구분에 앞서서 지금은 상식에 맞는 정치 또 그 책임을 지는 정치 이런 정치의 기본을 복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본에 대해서는 많은 세력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고 힘을 합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